엔비디아가 세상을 지배한다고요? 정작 목줄은 일본이 쥐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은 핵심 기술을 틀어쥔 채 전 세계를 줄세웠고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결국 일본의 눈치만 봤습니다. 모두가 독점은 영원할 거라 믿던 그때 한국이 새롭게 꺼낸 소재 하나에 반도체 시장의 판이 뒤집혔습니다. 남들이 연구실에서 논문 쓸 때 한국은 세계 최초로 미국 현지에 양산 공장을 박아버린 것이었죠. 전 세계가 일본만 바라보던 시장에서 미 상무부조차 거액의 보조금을 들고 한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충격적인 이유,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으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AI 서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데이터 센터 수요는 매달 기록을 갱신하고 있었고 저는 여러 기술 기업의 공급망 흐름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추적하던 대형 AI 서버 납품건에서 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납품 일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공급망 병목이겠거니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납기 지연은 드문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칩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테스트도 통과했고 출하 서류도 준비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서버는 나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납기가 밀리는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데 뭔가 이상한 공통점이 눈에 걸렸습니다. 일정이 지연되는 건들이 전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한국과 연결된 물량이었습니다. 단 한 건도 예외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 고객사, 일본 고객사, 유럽 고객사 물량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연관된 프로젝트만 줄줄이 밀려 있었어요. 저는 공급망의 어느 지점에서 막히는지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힌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고성능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FCPGA 기판이었습니다. 기판은 CPU나 GPU처럼 반짝이는 이름을 가진 부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칩도 작동을 못합니다. 칩을 메인보드에 연결해주는 핵심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판 시장은 거의 완벽하게 일본 두 회사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비덴과 신코덴키. 이 두 회사가 없으면 고성능 AI 서버는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통용되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두 회사의 공급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공급 부족이 전반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생산 능력 한계가 아니었어요. 공급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누군가에게는 느리게, 그리고 가장 느린 곳은 항상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건 내부 문서 일부를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정확한 경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공급 배분 관련 메모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간결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고급 기판 배분 제한, 한국 관련 고객사 보류.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생산 차질이나 물류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뒤로 밀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반도체 업계를 지켜보면서 공급망이 기술 경쟁의 도구로 쓰인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해서 차단하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건 다른 이야기였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출발선 자체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이 회사들이 기술이 없어서 못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접근 자체가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른 보고서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우연히 눈에 들어온 한 줄이었어요. 한국 유리 기판, 일본 비의존. 저는 그 줄을 보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유리로 기판을 만든다는 건 당시 업계에서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던 개념이었거든요. 가능성 얘기는 여러 번 들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제 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성공하면 일본은 통제력을 잃는다. 저는 그 문장을 닫지 못하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보고서를 본 이후로 저는 한동안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만일 성공한다면 일본은 통제권을 잃는다. 말 자체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간단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그 생각을 접어두고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직접 확인하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판업체와의 직접 미팅을 잡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고급 FCBGA 공급 협의였지만 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직접 얼굴을 보고 그들이 어떤 논리로 시장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팅은 정중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차도 나왔고 서류도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급 관련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다. 우선 공급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물었습니다. 한국 고객사는 왜 항상 후순위입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이 이것이었어요. 그건 전략적 판단입니다. 전략적 판단.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모든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실수가 아니었고 능력 부족도 아니었어요. 의도였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비공식적인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측 관계자 한 명이 제게 좀 더 솔직하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이 이 시장까지 들어오면 질서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되물었어요. 질서가 아니라 독점 아닙니까? 그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을 투자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 말은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자신들이 이 시장의 주인이라는 것, 그 질서를 흔드는 존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전제 하나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술 경쟁은 공정하다는 믿음이었어요. 더 좋은 기술을 만들면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 저는 그걸 당연한 것처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미팅에서 목격한 건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기술이 좋아도 공급망에서 밀어내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실력이 부족해서 이 시장에 못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구조 자체가 진입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마음속에서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미국에서 열린 반도체 패키징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어요.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한국 쪽 반도체 패키징 전문가를 한 명 만나게 됐습니다. 자리가 옆에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왜 아직도 일본을 못 넘습니까? 그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재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못 넘은 게 아니라 안 올라간 겁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즉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게임을 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일본이 30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공급망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그 격차를 좁히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린다고.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잠시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그래서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판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 순간엔 구체적으로 그려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일본이 가진 기술을 우회한다는 겁니까?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일본 없이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자리도 곧 파해졌고 저는 그냥 그 말을 들고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오랫동안 그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일본 없이도 돌아가는 구조. 말이 쉽지 반도체 패키징 업계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판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고성능 AI 칩의 성능 전체가 기판 품질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기판을 만드는 기술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와 소재, 장비가 맞물려야 가능한 겁니다. 일본은 그 생태계 전체를 쥐고 있었어요. 그걸 우회한다는 건 그냥 다른 공급사를 찾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게임 자체를 다시 설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문가의 말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흥분도 없었어요.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확신의 근거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뒤로 저는 한동안 그 한국 전문가의 말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판을 바꾼다. 일본 없이도 돌아가는 구조.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냥 흘려보내질 못했어요. 20년 넘게 공급망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그 말이 가진 무게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혼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키워드 몇 개를 중심으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정 단어들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리 기판, 그리고 그 옆에 항상 따라붙는 문구, 일본 비의존 공급망. 처음엔 그냥 연구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업계에서 유리 기판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간간히 나왔지만 늘 같은 결론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실용화는 멀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다 보니 뭔가 다른 냄새가 났어요. 한국 기업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SKC, 화학 소재 기업으로 알려진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자회사를 하나 설립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나와 있었어요. 앱솔릭스, 목표는 유리 기판 양산, 생산 거점은 미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손이 멈췄어요. 연구소를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연구가 아니라 공장을? 저 혼자 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유리 기판이라는 기술 자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기존 기판은 플라스틱 계열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오랜 시간 개발되어 안정적이고 생산 기술도 고도로 정밀하게 다듬어져 있어요. 일본이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미세, 가공 기술과 소재 노하우가 경쟁자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플라스틱 기판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열에 약하다는 거예요. AI 칩은 동작할수록 엄청난 열을 냅니다. 그 열이 기판에 전달되면 플라스틱이 조금씩 휘어요. 기판이 휘면 그 위에 올라간 칩도 위치가 틀어지고 신호 오류나 불량으로 이어집니다. AI 서버 성능이 올라갈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유리는 그 부분에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팽창 계수가 실리콘과 매우 유사해요. 칩이 뜨거워져도 기판이 같이 팽창하기 때문에 뒤틀림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생각이 확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히 소재를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플라스틱 기판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통째로 없애는 발상이었어요. 일본이 수십 년간 정교하게 갈고 닦아온 플라스틱 미세 가공 기술. 그게 유리 기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론에 도달하고 나서 잠시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때 마침 전 인텔 동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엔지니어였는데 가끔 업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저는 유리 기판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유리는 깨진다고 했습니다. 양산이 불가능하다고도 했어요. 연구는 누구나 한다. 성공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저는 반박했습니다. 연구 얘기가 아니야. 공장을 짓고 있어. 그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설령 공장을 지어도 수율이 문제일 거라고. 유리를 초정밀하게 가공하면서 불량률을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걸렸어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양산 단계에서 수율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동료와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졌습니다. 얼마 뒤 저는 내부 테스트 데이터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경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실제 고객사 검증 과정에서 나온 수치들이었어요. 데이터를 펼쳐놓고 보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신호 전송 속도가 기존 대비 40% 향상, 전력 소비는 30% 감소, 기판 두께는 25% 얇아짐.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인지 몇 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개선 수치가 아니었어요. 이건 세대가 달라지는 수준이었습니다. 플라스틱 기판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낼 수 없는 수치. 그게 유리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덮고 나서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결론이 자꾸 반복됐어요. 일본이 30년간 쌓아온 것들이 이 기술 앞에서는 한순간에 의미를 잃을 수도 있다. 그건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산업의 권력 구조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어요. 유리 기판의 실체를 확인하고 난 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업계 분위기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일본 기판 기업들이 기존 고객사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평소라면 그냥 일반적인 계약 갱신 정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이상했어요. 유리 기판 관련 보고서들이 업계에서 하나둘 돌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거든요. 계약 재조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 내용은 달랐습니다. 물량 선점 조항이 강화되고 있었어요. 특정 기간 동안 타 공급사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조건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공급 안정화를 위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잠그는 작업이었어요. 유리 기판이 실제로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고객사들을 먼저 묶어두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일본 기판 업계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유리 기판 때문입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방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기술은 산업을 망칩니다. 저는 그 말에 즉각 반응했어요. 산업이 아니라 일본의 지위를 망치는 거겠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경고나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당연한 권리를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누군가가 흔드는 건 허용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어요. 그 이후로 한국과 연결된 유리 기판 프로젝트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소재 납기가 갑자기 늘어지거나 장비 수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협력사 계약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일들이 이어졌어요. 각각 따로 보면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우연들이 한 방향으로만 쏠린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막을 수 없으니 주변을 끊고 있었어요. 공급망을 타고 들어오는 압박이었습니다. 미국 쪽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투자자 미팅이나 엔지니어들과의 대화에서 유리 기판 이야기를 꺼내면 반응이 애매하게 흘렀어요. 기술은 흥미롭다. 그런데 아직 리스크가 크다. 굳이 검증된 것을 버릴 필요가 있냐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보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도체 업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보수적 태도는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회의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직접 검토하고 내린 판단이 아니라 어디선가 흘러온 인식이 굳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일본 기업들의 오랜 네트워크와 영향력이 기술이 아닌 신뢰의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누가 더 믿을 만하냐는 인식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이전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한국 전문가에게 전달했습니다. 연락을 취했고 짧게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움직이고 있다고. 공급망 압박도 시작됐고 미국 쪽 분위기도 흔들리고 있다고. 그가 제 말을 다 듣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네요. 당황스럽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짧게 웃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막을 수 있을 때 막았어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공중에 걸렸습니다. 막을 수 있을 때. 그 표현이 함의하는 게 뭔지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확인하듯 물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일본을 안 거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전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생태계 전환, 기술 하나가 바뀌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산업 전체의 힘이 어디에 붙느냐가 달라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건 기판 시장을 빼앗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유지해온 공급망 권력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적어도 이미 늦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습니다. 한국 전문가와의 통화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그 말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일본을 안 거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일본이 가하고 있는 공급망 압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문을 잠갔는데 상대방이 이미 다른 문으로 나가버린 상황. 저는 그게 정말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유리 기판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공급망 압박이 본격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한국 쪽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데이터를 모았어요. 저의 예상은 이랬습니다. 공급망이 흔들렸으니 일정이 밀리거나 프로젝트 일부가 중단됐을 거라고. 그런데 데이터를 펼쳐놓고 보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왔어요. 일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멈춘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오히려 일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처음에는 데이터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공급이 막혔는데 프로젝트가 돌아간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뒤집어서 확인했습니다. 공급망 구조를 하나하나 역추적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일본이 없었어요. 핵심 소재는 한국과 미국 기반이었고 생산 장비는 미국 협력사에서 들어오고 있었으며 생산 자체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급망 어디에도 일본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일본의 압박이 통하려면 한국이 일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저는 그 공급망의 중심에 압솔릭스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SKC의 자회사, 미국 조지아에 공장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봤던 바로 그 기업이었어요.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공장 방문 기회를 만들었고 실제로 그곳에 갔습니다. 공장 앞에 섰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파일럿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고 고객사 테스트용 샘플이 출하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었어요. 이미 생산 단계였습니다. 일본이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동안 한국은 공장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일본 관계자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공식적인 경로는 아니었고 예전에 미팅에서 안면을 튼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국 프로젝트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냥 전달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침묵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디서 생산한 겁니까? 그 질문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는 한국이 일본 공급망 없이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통제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통제 밖에서 무언가가 돌아간다는 게 그에게는 현실로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공장 방문 이후 실제 테스트 결과 데이터를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 고객사 측 검증 결과였어요. 열 안정성 테스트에서 기준치를 통과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휨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고성능 AI 칩을 올렸을 때 신호 오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아까 공장 앞에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건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유리 기판은 실험실 안에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양산 가능한 상태로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업계를 지켜보면서 기술의 상용화가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통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공장에서 돌아온 뒤 저는 다른 방향으로 추적을 이어갔습니다. 유리 기판이 실제로 양산 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이상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어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로 쓰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저는 미국 빅테크 쪽 동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를 하나 잡았어요. 미국 대형 IT 기업 내부에서 유리 기판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검토 단계가 아니었어요. 일부 고성능 AI 시스템에 실제 적용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파일럿이 끝난 것이었어요. 채택을 논의하는 단계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확인하고 나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과 실제 제품에 적용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기판업계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일본 기업들이 유리 기판 개발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유리 기판은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이 쥐고 있는 플라스틱 기판 기술이 압도적이었고 굳이 다른 방향을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뒤늦게 개발을 선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때 시장을 지배하던 쪽이 이제 쫓는 쪽이 되어 있었어요. 공급망을 틀어쥐고 한국을 밀어내던 쪽이 이제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기준을 따라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 전체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AI 반도체 산업에서 수년째 이야기되어 온 핵심 화두가 있었어요. 병목은 칩이 아니라 패키징이다. 아무리 성능 좋은 GPU를 만들어도 그걸 담아내는 기판과 패키징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면 성능을 끌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지만 한동안은 그 병목을 일본이 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병목의 위치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리 기판이 새로운 기준이 되면 그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곳이 이 시장의 중심이 됩니다. 룰을 만드는 쪽이 시장을 가져간다는 건 산업의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그 원리대로라면 이 시장의 다음 주인공이 어디가 될지는 이미 방향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SKC, 삼성전기, LG이노텍, 세계 최초로 유리 기판 양산에 나서고 독립적인 공급망을 완성하고 있는 기업들이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제 판단 하나를 다시 꺼냈습니다. 기판은 일본이 끝판왕이다. 그게 제가 수년 전까지 가지고 있던 확신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넘게 이 업계를 지켜보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전제였습니다. 한국은 메모리는 잘하지만 기판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따라잡은 게 아니었어요. 따라잡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같은 트랙을 달리면서 격차를 좁히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트랙을 깔고 있었어요. 그 트랙에서는 일본의 30년이 출발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눈앞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반도체 업계에서 왕이 바뀌는 순간은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수면 아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준비가 쌓이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쥐고 있던 통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렸어요. 병목이 이동하면 왕이 바뀐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다음 왕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는 더 이상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반도체 산업을 지켜봤습니다. 기술이 시장을 바꾼다고 믿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구조가 바뀌고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일본이 쥐고 있던 통제는 무너졌고 한국은 전혀 다른 길로 이 판을 다시 설계했어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준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변화의 시작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한국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안에서 경쟁하는 것을 멈추고 세상이 따라올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